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랑 같은 사람이 있나 싶어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사연 유튜브를 발견했어요. 그동안 말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라도 정말 힘들었던 제 얘기 한번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위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참 사람 쉽게 믿으면 안 되겠더군요. 이번에 정말 큰 코 다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며느리 때문에 전 재산 날리고 아들과도 남남처럼 지내게 되고 하던 음식점도 문 닫고 남편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정말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한 큰일들을 다 겪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어이없는 사실 뭔 줄 아시나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며느리를 제가 친히 모셔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무덤 제가 판 거니 할 말이 없었죠. 이렇게 그동안 저한테 일어난 일들도 너무 서러운데 나이가 먹으니 몸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돈 때문에 식당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온몸이 아프고 결국 병원에 갔는데 그마저도 돈이 없어서 주변 지인들, 가족들한테 돈을 빌리고 있고 제 처지가 정말 한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뭔 줄 아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저한테는 무려 6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억이나 있었는데도 저는 왜 병원비조차 못 내게 되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억울해 죽겠습니다. 대체 제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제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지금부터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생선을 파셨는데 장사가 잘 돼서 매일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 치고는 나름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그 수산시장을 물려받게 되었고 저는 사업을 확장해서 횟집을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공부는 곧잘하고 좋아했지만 대학교를 갈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횟집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가게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횟집에서 늘 주기적으로 회식을 하는 몇몇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팀원들을 자주 데리고 오던 어떤 팀장인가 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가게에 있는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고 처음에 정전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상황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팀원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저한테 갑자기 이걸 들이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쁘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갑자기 불을 끄더니 저한테 건넨 이 물건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정말 예쁜 꽃이었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그 꽃을 주며 저에게 느닷없이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일하면서 혹시 뒤가 따끔따끔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제가 계속 사장님한테 사랑의 눈총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술도 한 잔 걸친 김에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저 빼고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네, 누가 들으면 낭만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런 고백을 받은 저는 정말 설레지도 않고 황당 그 자체였죠. 저는 일단 가게에 있는 손님들의 눈치가 보여서 얼떨결에 그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후 저에게 계속 결혼을 하자고 졸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로 돈을 잘 벌고 있었고 당장은 아이 생각도 없기에 장사가 잘 될 때 더 돈을 모으고 싶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군요. 그러면 내가 회사 그만두고 이 횟집이 장사 더 잘 되게 당신 도와줄게. 그러니까 10억을 모으면 나랑 결혼하자. 어때? 남편의 구체적인 액수에 정말 당황했지만 사실 제 수중에 이미 2억이 있었고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년이면 어떻게든 8억은 모으겠지. 10년 안으로만 결혼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 이 말이 남편에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나 봐요. 남편은 이후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일을 돕기 시작하더군요. 남편 특유의 활발하고 능그렁이 같은 성격으로 남편은 단골 손님들을 정말 많이 확보하게 되었고 결국 목표 금액을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8억을 몇 년 만에 모았는지 아시나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단 3년, 딱 3년 만에 10억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고 바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성격이 워낙 주도적이고 활발해서 아들도 그럴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아들은 저와 남편과 달리 대체 누굴 닮았는지 아예 숫기가 없었어요. 아무리 부당한 일이라도 늘 참고 견디며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가 얇아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쉽게 휘둘렸고요. 그렇게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저와 남편한테 의지하며 소심한 성격으로 자라게 되었고 그 성격은 커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20살이었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 엄마는 이걸로 할게. 너가 주문해? 네, 제가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제 목소리 안 들릴 것 같은데 어머니가 대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너 나이가 몇인데 식당에서 주문도 하나 못해. 너 그럼 여자친구랑 만날 때는 주문 어떻게 하니? 이때까지 걔네가 다 해줬어요. 제가 돈 잘 내니까 이런 거는 못해도 된다고 하던데.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제 아들은 커서도 식당에서 음식 주문도 못할 정도로 소심하고 숫기가 없었습니다. 늘 용돈을 많이 타갔었는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 여자친구들에게 그 돈을 다 쏟아부은 모양이네요. 참 부모로서 아들의 모습이 답답하고 걱정이 됐죠. 사실 사내 자식인데 이런 성격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저는 그래서 며느리만큼은 아들과 정말 다른 성격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돈 욕심도 많고 행동도 사내 대장부 같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제 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한참 잘못한 것이었어요. 아들에 비해서 며느리의 기가 너무 세면 아들과 저희 집안 자체를 며느리가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땐 몰랐거든요. 특히 숫기는 없지만 저한테 대든 적 한 번 없는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사리분별 못하는 아이로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아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내지도 못했던 게 사실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한 며느리는 평소 제 식당에 자주 오던 분의 딸이었어요. 저희 식당에 부모님과 같이 자주 왔었는데 늘 부모님한테도 싹싹하게 잘하고 저한테도 횟집 장사 잘 되는지 물어보며 말도 잘 걸었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직책이 높다고 들었고 일 욕심도 정말 강해 보였거든요. 여러모로 제가 원하던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딱이겠다 싶어서 제가 둘의 소개팅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아들은 아가씨의 얼굴이 예뻐 만나자마자 저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 단골 손님의 딸과 제 아들은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그 아이가 정식 며느리가 되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집에 와서 저한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현수 씨가 그러는데 어머니 이 집 사고 남은 돈이 있으시다면서요? 5억 원쯤 된다고 하셨나? 그쵸? 근데 그 돈 통장에 묵혀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제가 재테크 공부를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어머님 아시죠? 제가 이 돈 2배, 아니 3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돈 관리를 해드릴게요. 정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자신감 있게 제 돈 관리를 해준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오히려 며느리가 이렇게 세상 물정에 관심이 많고 제 돈을 지키고 더 열심히 모아주려고 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너무 좋다고 얘기했고 제 재산을 며느리에게 전부 넘겼죠.
사실 며느리의 모습이 제가 원하던 자식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제 재산 관리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제 막 들어온 며느리한테 그 큰 돈을 주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 며느리가 저 때 연기를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 줄 아세요? 저한테 저 말을 꺼내기 전에도 투자와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진들을 많이 보여줬고, 실제 투자에 성공해서 1, 2억을 벌었던 적이 있다는 사진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며느리가 정말 말을 잘하고 일단 똑부러지게 해서 전 당연히 그 아이의 모든 말을 믿었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뭔 줄 아시나요? 며느리는 투자를 아예 모르고 제 돈을 가지기 위해 모든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돈을 받고 나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얘야, 명절인데 언제 오니? 우리 제사 지내서 음식해야 하는데 얼른 오렴. 어머니, 저 요즘 주식도 하고 투자도 하고 채권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바쁜 줄 아세요? 지금 저보고 한가하게 음식이나 하고 있으라고요? 제가 왜요? 어? 아니, 누가 너보고 그렇게까지 투자에 매달리라고 했니? 그리고 명절인데 당연히 와서 같이 음식도 하고 일을 도와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더 이상 명절에 시댁에 안 갈 거예요. 멀리까지 가고 싶지도 않고 가서 쓸데없는 부엌일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한테 다시는 일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돈 때문에 싫은데도 겨우 참고 어머니 비 맞춰드린 거거든요. 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이러려고 내 돈 다 가져가니? 안 되겠다. 너 돈 다시 내놔.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모은 돈들인데 돈 받자마자 사람 이렇게 변해? 너 또 이러면 현수한테 다 얘기할 거야. 어머니, 현수 씨는 제 편이에요. 현수 씨가 저 힘들다고 앞으로 명절에 시댁 가지 말고 여행 다니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통장에 있는 돈이니까 어머니가 제 심기 안 건드리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투자로 돈 좀 더 벌면 어머니한테도 드릴게요. 그건 걱정 마세요. 여러분. 방금 며느리가 한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조곤조곤하게 저를 엿먹이는 것이 아닌가요? 며느리는 이러고 제가 화도 내지 못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돈을 받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 뜨고 코를 베인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군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 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오히려 제 탓을 하더군요. 아들이 변한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회사 끝나고 나서도 어머니 돈 관리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명절까지 일 시킬 생각을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제발 이제 저희 둘 잘 살게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둘을 얼마나 괴롭혔다고 이런 소리를 듣나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저한테 큰 소리도 낸 적이 없던 아들이 너무 당당하게 며느리 편을 들길래 황당하더군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를 끔찍히 아끼면서도 평소에도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었던 제 남편이 오히려 저를 말리더군요.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집안에는 제 편이 없나 봅니다. 여보, 그냥 그 돈 아이들 결혼 생활에 보태라고 줬다 생각하는 건 어때? 물론 돈 관리해준다고 가져간 건 맞지만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기특하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애들 사는데 그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나 싶어. 또 우리는 시장이랑 횟집이랑 잘하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그 돈 우리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은 저와 달리 너무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사실 3년 만에 8억을 모은 적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여러 횟집, 즉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예전처럼 돈을 벌기가 쉽지 않더군요. 1년에 적금만 1,000만 원도 하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하도 저를 설득하길래 저도 정말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잘 살기 위해 돈을 보태줬다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죠.
그렇게 제가 며느리한테 5억을 주고 난 후에 저한테 있는 돈은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 말을 한 후 며칠 후에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저희 집에 생기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울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남편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진짜 노망이 들었나 봐. 어떻게 그 큰 돈을 날릴 수가 있는지. 우리 현수가 잡혔다길래 너무 놀란 마음에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래. 내가 우리가 힘들게 모은 그 돈을. 아휴. 일단 당신은 괜찮은 거지? 혹시 돈이 얼마나 없어진 거야? 그게 뭐 설마 1억? 에휴, 아니지. 우리 남은 전 재산이잖아. 미안해. 내가 죽어버려야 돼. 아, 남편이 무사해서 다행이면서도 사실 세상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식당 일 때문에 비상금으로 들고 있던 돈이었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펑펑 울었고 저는 결국 남은 재산 1억을 보이스피싱으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5억, 사기꾼에게 1억. 저는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너무 허무하게 누군가에게 빼앗겼어요. 제 모든 돈이 날아가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정말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 다시 횟집을 살려서 떼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이 소식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왔는데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남편이 심적으로 몇 달 동안 정말 고생하다가 아프게 된 게 며느리가 이때 했던 말에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제가 더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죠. 며느리와의 대화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아버님, 제정신이에요? 그 큰 돈 1억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주는 게 말이 돼요? 요즘 가족끼리도 못 믿는 세상인데 왜 남한테 그걸 보내냐고요. 진짜 멍청하시네. 그리고 어머니, 5억밖에 없다면서 1억은 왜 저 몰래 숨겨두셨어요? 그러게 저한테 맡겼으면 이 돈 안 잃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멍청하다니까. 예,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내가 똑똑하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가 우스워? 네 시아버지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현수가 잡혀있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며느리가 돼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어떻게 그렇게 사람한테 비난을 하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 몰라요. 친구들한테도 저 시집 잘 갔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어머님이랑 아버님 전 재산 빵원이잖아요. 쪽팔려서 어떻게 말해요, 애들한테. 왜 우리 전 재산이 빵원이야? 너가 돈 관리해준다고 5억 가져갔잖아. 그리고 너 말대로 지금 투자 잘 되고 있으면 5억보다 훨씬 더 많아졌겠네. 그래, 이참에 너가 투자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자. 지금 당장 돈 보여줘봐. 아, 지금은 안 돼요. 원래 투자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돈 버는 건데 무작정 결과만 가져오라니. 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재테크는 장기전이에요. 중간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재테크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네. 그리고 현수 씨한테 들었는데 어머니, 이 돈 저희 결혼해서 사는데 보태라고 그냥 주실 거라고 말도 있던데? 아니에요? 뭐? 돈 관리한다고 해놓고 5억이나 가져갔으면서 이제 와서 그 돈을 더 주라고? 이걸 네 입으로 직접 말하다니. 너 내가 양심도 없니? 그리고 너 하는 행동이 뭐가 예쁘다고 내가 그 돈을 줘? 아씨, 말 안 통하네. 짜증나.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남편과 아들 앞에서 크게 싸우게 되었고 며느리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참 답답하게도 아들은 저에게 좀 참았으면 되지 않냐고 그 돈이 자기들보다 더 중요하냐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걸 들은 남편은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이 모든 일이 자기가 돈을 잃어버려서 일어난 일이라고 싸움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려버리더군요. 저는 그 상황에서 둘 다 꼴보기가 싫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렇게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 동안 남편은 정말 마음이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와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펼쳐져 있더군요. 우선 집안이 온통 난장판으로 헤집어져 있었고 남편은 술에 취해서 식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다 먹은 술병만 10병이 넘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날 이후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하고 있었던 횟집도 나오지 않고 잘하고 있던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옆에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일도 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겨우겨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자 3개월 후 정말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점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제가 시장에 갔다가 일을 직원에게 맡겨두고 평소랑 다르게 안 좋은 느낌이 들어 바로 횟집에 가지 않고 집에 들르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당장 119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남편과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너무 경악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진행 상황도 좀 빠른 편이네요.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하시면 1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네? 아휴.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사실 남편이 암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암세포가 많이 퍼져서 항암을 진행해도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저는 그동안 일만 신경 쓴 것 같아서 남편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봤었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남편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후 자책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조금 더 남편을 위로해주지 못했다는 게 정말 미친 듯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말 밤낮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덕에 제 몸도 망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온몸이 쑤시듯이 아팠고 예전에 없던 관절염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모두 남편의 병원비로 돈이 나가야만 했거든요. 여러분도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정말 병원비로 돈이 수천 넘게 깨집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감당하기 힘들더군요. 저는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출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상황이 너무 힘든데 허리랑 무릎 등이 너무 아프고 몸까지 저를 따라주지 않자 결국 저는 최후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죠. 너희도 알겠지만 지금 아버지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나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더 할 수가 없구나. 사실 내가 예전에 수연이한테 줬던 돈 솔직히 돌려주지 않는 게 괘씸했지만 그래도 너희 사는데 쓰라고 그냥 주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제 그 돈 다시 돌려줘야겠다. 투자를 좀 실패해서 돈이 좀 없어졌다고 해도 난 괜찮으니까 남은 돈이라도 다 돌려주렴. 어차피 아버지 병원비로 나갈 거잖아. 가족끼리 이렇게 힘들 때 도와야지. 너희도 내 말 이해하지?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존중하면서 정말 어렵게 이 말을 꺼냈는데 그에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의 대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준 꼴이었더군요. 어머니,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버님 상황은 알지만 전 그 돈 못 내놔요. 너 정말 양심이 없는 애구나. 지금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인데 네가 멋대로 나한테 빼앗아간 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안 되겠다. 통장 잔고를 보여줘. 내가 그동안 치사해서 이런 말 안 했는데
그 큰 돈으로 대체 뭘 했나 한번 봐야겠어. 당장 확인해. 아니, 뭘 지금 보여줘요, 어머니. 진짜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아무리 화를 내도 저도 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계속 통장 잔고를 보여달라고 하였고, 아무리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자 저는 남은 돈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며느리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전부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리라며 폰을 열어 통장 잔고 화면을 켜더군요. 저는 그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당장 며느리의 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정말 경악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다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도 500, 저기도 500, 전 재산이 1000이라는데 이게 뭐냐고. 내 돈은 다른 데 있는 거지? 맞지? 아씨, 사실 그니까 제가 투자를 원래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넣었는데 갑자기 거기가 마감해서 몇 억을 잃게 됐다니까요. 저 진짜 돈 잃고 힘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자랑스럽게 투자 성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인생 경험한 거죠 뭐. 예, 5억을 다 날렸으면 나한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참나, 진짜 세상 살면서 별꼴을 다 보겠네. 너 내가 준 돈 다 당장 돌려놔. 어떻게든. 나도 내 남편 살려야 하니까 지금 눈에 뵈는 거 없거든? 당장 1000만 원이라도 당장 내 통장으로 이체해. 저걸로 내 남편 병원비 내야 되니까. 어머니, 저희 전 재산 다 가져가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수연이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수연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 돈 어머니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수연이한테 떠맡긴 거잖아요. 사실 수연이가 투자했던 돈 어머니가 있어도 어차피 다 잃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끝까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돈을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제가 혈압이 올라서 남편보다 먼저 가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겨우 대화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500만 원만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 사이에 5억이 500만 원이 되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정말 잘못 본 것 같아요. 아들과 달리 기가 세고 돈 욕심이 많은 며느리를 들이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들도 며느리에게 완전히 세뇌당한 것 같았습니다. 늘 무슨 말을 하든 며느리 편밖에 들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도 너무 후회가 되는데 제가 왜 제 돈 5억을 며느리에게 맡겼을까요? 그때 정말 며느리가 너무 똑똑하고 저한테 싹싹하게 잘하길래 저와 같이 저희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도 계속 투자가 잘 되고 있다고 저한테 사진들을 보여주길래 믿었었는데 정말 돈 문제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며느리에게 겨우 받은 500만 원을 남편 병원비로 쓰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온몸이 부서져라 돈을 벌고 그 돈은 남편의 병원비로 나가고 이후에도 남편을 간병하느라 쉴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치했던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 도저히 일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장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통장을 보니 돈이 아예 없더군요. 마침 며칠 남편의 상태가 안 좋아서 가게를 접고 남편 옆을 지키며 병원에만 있었던 데다가 횟집도 돈 나갈 일이 있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냈더니 제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아픈 허리를 이끌고 버스를 타고 겨우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검사도 여러 개 하고 받은 치료가 효과는 좋은 대신 보험이 안 되는 것이라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온 것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하긴 싫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전화를 받지 않길래 결국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고 나서 며느리가 한 말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혹시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니? 일을 나가야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거든. 보험이 안 돼서 3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 갑작스럽게 미안하다. 네? 제정신이세요? 병원 한 번 가는데 뭐하러 30만 원을 써요? 아, 진짜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아니,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냥 늙었으면 양로원이나 가세요. 지금 집도 팔고 아버님도 어차피 가실 거니까 빨리 보내드리고 저희한테 피해 안 끼치도록 요양원은 비싸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양로원이나 가시라고요. 진짜 아침부터 짜증나 죽겠네.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며느리는 저를 이렇게까지 벼랑 끝에 몰아넣더군요. 저한테 양로원이나 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서럽고 제 인생에 비참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고 결국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병원비를 해결해야 돼서 결국 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처럼 가족같이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전화가 제 인생을 살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회사는 어때? 계속 잘 되고 있지? 너는 아픈 데 없이 잘 지내지? 아유, 엄마, 그럼요. 회사도 아주 잘 되고 있고 저도 건강합니다. 근데 오늘 일 안 하세요? 원래 이 시간에 전화 못 하시잖아요. 아, 그리고 목소리는 또 왜 그렇게 죽상이에요? 누가 우리 엄마 속상하게 해요? 어떻게 알았니? 참, 인생 사는 게 정말 힘들다 힘들어. 저기, 정말 미안한데 나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을까? 사실 내가 남편이 지금 많이 아프고 또 전 재산 몇 억을 날렸거든. 오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돈이 없는 거야.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돈 못 보내준다고 이제 늙었으면 요양원이나 가라고 하네. 그 말 들으니까 참 이제 내 인생도 끝났나 싶고 그래도 마지막에 너 생각이 나더라고. 이렇게 전화해서 미안해. 엄마,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몇 년 사이에 너무 바빠서 식당에 자주 못 갔더니 누가 엄마를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분 제정신이에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직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하고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돋네요. 일단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넉넉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절대 돈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저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집밥 먹고 싶은데. 그럼 가능하지. 식당으로 와. 오랜만에 밥 해줄게. 어차피 오늘 남편은 간병인이 지키고 있기로 했어. 엄마, 그럼 좀 이따 봐요. 무슨 일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딱 봐도 제 아들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저한테 엄마라 부르는 이 청년이 누구냐면 이 아이는 제가 식당 처음 할 때부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밥을 잘 못 먹는 아이였어요. 부모님도 두 분 다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누나랑 둘이만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집으로 반찬도 가져다 주고 식당에 불러서 용돈벌이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제 친아들처럼 대해줬던 아이입니다. 정말 착실하고 성격이 좋은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광고 회사라는데 대기업들이랑 일을 많이 해서 업계에서는 유명한가 봐요. 돈도 잘 벌고 집도 엄청 좋은 집 샀습니다. 사실 제가 횟집도 잘 안 되었을 때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아이가 저한테 계속 용돈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돈으로 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돈 문제로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전화를 안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500만 원을 저한테 보냈더군요. 제 며느리는 5억을 가져가서 겨우 500만 원을 보내줬는데 이 아이는 30만 원을 빌려달라니까 무려 500만 원을 보내주네요. 같은 돈이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다르네요. 사실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가족같이 저를 챙겨주는 이 아이라도 있어서 제가 힘들 때마다 겨우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가게에서 아이를 만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며느리 흉도 봤습니다. 제 입장에서 공감하며 저를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주더군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말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그 아이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너가 생각해도 엄마 인생 참 어이없지.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6억을 싸그리 날렸단다. 너도 결혼할 때 이런 관상은 꼭 피해야 돼. 내가 내 며느리 사진 보여줄게. 한번 봐봐. 아유, 엄마. 근데 그 돈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돌려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가뜩이나 아버지 병상에 계셔서 앞으로 계속 돈 나갈 거고 엄마도 몸 안 좋은데 그 돈을 엄마가 식당에서 어떻게 다 감당한다고. 나 진짜 속상해 죽겠네. 며느리 면상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뭐야? 진짜 이 사람이 엄마 며느리예요? 와, 제가 그때 바빠서 결혼식을 못 갔어서 몰랐는데 난 진짜 미치겠네. 왜 그래? 혹시 너가 아는 사람이야? 엄마, 이 사람 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일도 똑부러지고 사람들한테도 말도 정말 싹싹하게 잘해서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참, 어제 승진도 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명절에 시어머니랑 뭐 여행 간다고 얘기하고 시어머니가 자기 믿고 돈도 맡겨서 투자도 한다고 했는데 와,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그럼 설마 그 돈이 엄마가 준 5억인가? 와, 진짜 소름 돋는다. 뒤에서는 엄마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앞에서는 멀쩡히 회사 다니고 있었던 거잖아요. 완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요? 엄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제대로 복수해 줄게요. 정말 내 며느리가 너희 회사 직원이었어? 세상에, 역시 회사에서도 처음에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구나. 그럴 줄 알았어. 복수라니, 말만 들어도 아주 속이 시원하다. 참, 세상이 좁더군요. 제 며느리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챙겨주었던 아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니. 저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속이 후련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저 대신 복수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요즘 아무리 사장이어도 일 잘하는 회사 직원을 바로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에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울리더군요. 저는 설마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급하게 다시 전화를 했더니 글쎄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어머니, 뒤에서 사람 이렇게 엿먹이니까 좋으세요? 진짜 웃긴다. 그동안 저희 회사 사장이랑 그렇게 잘 알고 지낸 사이였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어머니 때문에 회사 잘렸잖아요. 심지어 저 어제 승진했는데 오늘 잘렸다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말이나 돼요? 이제 제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내가 멀어졌다고. 나도 너가 그 아이 회사 다니고 있는지 몰랐어. 어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거야. 일단 진정하렴. 내가 너 일부러 자른 건지 다시 물어볼게. 참나, 왜 이제 와서 착한 척이에요. 어머니가 저희 회사 사장 만나가지고 제가 어머니 돈 빼돌렸다고 저 욕을 하도 해댔으니까 사장님이 절 자른 거겠죠. 그게 아니면 어제 승진한 사람이 오늘 잘릴 수도 있나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선을 다해 어머님한테 복수할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 아들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욕심 때문에 저한테 돈 맡기신 거니까 돈 잃은 거 억울해하지도 마시고요. 앞으로 병이 들어서 죽든 양로원에 처박혀 있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아침부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저는 그 순간 어제 복수를 해주겠다는 아이의 말이 떠올랐고 설마 제 말로 인해 진짜 며느리가 잘린 건가 싶어 당장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난데 방금 전에 며느리가 전화가 와가지고 나 때문에 회사가 잘렸다고 아주 난리를 치더구나. 혹시 어제 내 얘기 듣고 너가 자른 거니? 어제 복수해주겠다고 했잖아. 엄마, 많이 놀라셨죠? 사실 엄마 말 듣고 당장 제 회사에서 없애버리고 싶긴 했어요. 그런 사람이랑 소름 돋아서 어떻게 같이 일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겠어요. 사실 엄마 말을 듣고 뭔가 쎄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사람이 법인카드 쓴 내역이랑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와, 불법으로 회사 자금 빼돌리고 회사 사람들한테 다 거짓말치고 법인카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심지어 근무 시간에 근무도 제대로 안 하고 놀러 다녔더라고요. 정말 우리 회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럴 수가 있는지. 다들 너무 똑부러져서 믿었더니 이런 배신을 당했다니까요. 어쩐지. 집에서 새는 사람이 밖에서 안 셀 리는 없잖아요. 저도 엄마 덕분에 걸려야 할 사람 확실히 걸렸다니까요.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아휴, 지금이라도 알아서 너희 회사에 큰 피해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다 미안하다. 걔가 밖에서도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을 줄은 몰랐어.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엄마도 피해자인데. 엄마, 저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회사 자금 멋대로 쓴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건 회사 기밀까지 경쟁업체에 돈 받고 다 넘겼다니까요. 이건 진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고소 진행할 거예요. 아마 돈을 꽤 물어야 할걸요. 어쩌다 보니 제가 엄마 대신 복수한 꼴이 됐네요. 아유, 그러게.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이게 진짜 복수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마음이 좀 이상하네. 엄마, 진정한 복수는 엄마가 잘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정말 힘들 때 도와준 만큼 앞으로 진짜 친아들처럼 엄마가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끔 늘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저 며느리는 있고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서도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에 놀랐고 또 저에게 정말 친아들이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말도 설명하지 못한 찝찝한 기분으로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전화가 오더군요. 며느리와의 일이 있어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리네요. 어머니, 제 아내 망하게 하니까 좋으세요? 어머니 때문에 저 지금 이혼하게 생겼어요. 수연이가 자기를 망하게 한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던데요. 어머니랑 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데 제가 누굴 선택하든 원망하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니가 저지른 짓인 거 아시죠? 아니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나는 수연이가 그 회사에 다니는지도 몰랐고 나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수연이가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 빼돌리고 근무 제대로 안 하고 법인카드 마음대로 쓰고 또 뭐 경쟁업체에 뭐 넘겨서 잘못한 것 때문에 잘린 거라고 들었어.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야.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수연이가 그럴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랑 수연이 사이 갈라놓으려 하시는 거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겠네요. 저는 엄마 때문에 아버지 가실 때도 못 오겠습니다. 요즘 수연이한테 돈 필요하다고 자꾸 연락하신다는데 그런 짓도 하지 마세요. 최소한 아들 앞길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저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요. 끊을게요. 그렇게 그 전화가 제가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저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며느리 편을 많이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을 끊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체 그동안 며느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떠나게 되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겠죠. 제 앞날이 많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전화를 받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저는 늘 엄마 편이에요.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일도 좀 쉬엄쉬엄 하시라고 돈 넣어놨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한테는 엄마가 진짜 세상에서 하나뿐인 엄마니까요. 또 힘든 일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이 문자를 보고 당장 장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액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이스피싱으로 날린 금액, 무려 1억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저한테 돌려줘도 어차피 보낼 거니까 제발 편하게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하게 다시 수중에 1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돈을 받아도 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몸이 너무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기에 당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치료 받으셔야 돼요. 이 상태로 계속 일하면 걷지도 못하고 어깨 아파서 요리도 못합니다. 제발 제 말 듣고 꾸준히 치료 나오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병원에 안 오고 뭐 했냐고 물으면서 살기 위해서라도 꼭 병원에 오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몸도 많이 망가졌지만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마음도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도 없죠. 늘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무너져서 미치겠습니다. 사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며느리에게 아들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나 몇 번이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먼저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사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며느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니?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사장님이 저 고소해서 진짜 큰 돈을 물어야 되게 생겼거든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제발 저한테 돈 마지막으로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일 열심히 해서 갚을게요. 사실 저 이거 들킨 것도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네? 어머님, 현수 씨가 어머니 안 보겠다고 했다면서요. 저한테 얘기하던데요? 저랑 이혼 안 하는 대신에 어머니 안 볼 거라고. 제가 앞으로 현수 씨랑 이혼도 안 하고 다시 어머니랑 잘 지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네? 뭐? 지금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짓을 저지르고도 또? 아휴, 분명히 말할게. 네가 친 사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 사실 너가 전화 왔을 때 내 아들이랑 다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말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려 했었다. 근데 넌 그렇게 내 돈 날려놓고도 또 나한테 돈을 달라고 말하니? 심지어 너도 네 회사 사장한테 들었으면 알 거 아니야. 내가 이 돈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다 병원비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달라고 할 수 있어. 이 돈 네 시아버지 목숨값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내 아들로 다시는 나랑 거래할 생각하지 마. 나도 더 이상 이런 네 말에 넘어가는 아들은 필요 없으니까 니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천벌 받을 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눈치더군요. 아마 아들 얘기를 꺼내면 제가 어떻게든 돈을 줄 거라 생각해나 봅니다. 네? 어머님, 진짜 아들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평소랑 다르게 진짜 왜 이러세요? 저 진짜 돈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거 못 갚으면 진짜 감옥 가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잘 됐네. 어디 한번 감옥에서 평생 썩어봐라. 그리고 돈 버는 쪽쪽 돈이 없어지는 그 기분이 뭔지 너도 한번 느껴보면 좋겠네. 끊는다. 어머니, 잠시만요. 이렇게 끊으면 저 어떡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몇 번이나 며느리가 붙잡았고, 하지만 마음 약해지면 또 돈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눈을 감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저 때 어떻게 저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의 마지막 병원비를 또 며느리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더군요. 사실 아들과 정말 사이가 멀어지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아들이 제 뜻을 알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절 버린다면 저도 그냥 친아들이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친아들보다 더 소중한 진짜 제가 힘들 때 저를 도와준 또 다른 아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나중에 그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가 왔다네요.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난리를 쳤다는데 아이가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며느리가 계속 돈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면 제 생각에서라도 고소를 안 하는 게 낫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고 그 어떤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며느리가 벌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며느리 성격이면 제가 아니라 누구한테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다시 볼 일이 없더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양심이라는 걸 갖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는 이 글을 쓰고도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러 가야 해요. 참, 제 인생 비참하죠. 한때는 정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사람 인생 모를 일이네요. 남편은 병상에 누워있는 와중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뭐하냐고 묻더군요. 펜을 주니까 아들이랑 글씨를 쓰더군요.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끝까지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네요, 참. 여러분, 살면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지는 듯해요. 며느리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제 인생이 조금은 더 아름답고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남편이 아픈 걸 보면 계속 무너지지만 그래도 저는 일도 예전보다 훨씬 덜 나가고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저에겐 친아들보다 더 친아들 같은 저의 든든한 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를 위로하면서 남은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나중에 남편이랑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아들과는 제 남은 생에 꼭 다시 예전처럼 밥 먹으면서 행복한 모자 관계로 만날 수 있기를 이 글 보면서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분이 안 풀려 여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잠실에 사는 40대 여자이고 슬하에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 2명을 두고 있는 김은영이라 합니다. 결혼한 이후론 가정주부로 쭉 살았고 남편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며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고 2 자식을 길러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저희 시부모님 때문입니다. 정말 저희 시부모님을 설명하면 될까요? 시월드라고 하죠.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시월드의 최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저한테 욕설은 기본이고 한겨울 아이를 가진 제게 얼음물까지 끼얹으신 분이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는 일들은 제가 모두 겪었던 일이고 명백한 진실이며 거짓이 1도 없습니다. 사실 텔레비전이라도 나가서 대놓고 욕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여기에라도 보내는 거니까요. 먼저 제가 남편을 만난 건 20대 중반 때였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병원은 지금도 있겠지만 일명 태움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선배 간호사들이 저를 불러 얼차려를 주기도 하고 너 이러다 환자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관두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덜 지나다니는 비상구 계단 위에서 훌쩍이던가 가족에게 전화하여 마음을 달래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이었죠. 엄마, 나 관두고 싶어. 너무 힘들어. 아이고, 어쩌면 좋으니. 그만둬도 돼. 힘들면 시골 내려와. 돈은 어떻게 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뿐인데. 괜찮아. 여기도 일자리는 있어. 시골 내려와서 엄마랑 좀 쉬자. 엄마 농사일도 도와주고. 엄마에게 전화를 하면 엄마는 무조건 쉬라고 하곤 했지만 사실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야 굴뚝 같았죠. 몇 번이고 병원 복도를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뭔지 자존심이 뭔지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자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 제가 보살피던 환자였습니다. 당시 29이라는 어린 나이에 당뇨에 걸려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 것도 슬프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에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견뎌야 하는 일상이 너무 괴로웠는지 남편 역시 비상구 계단에 자주 내려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훌쩍이고 남편은 피지도 못하는 담배를 입에 물다 뱉다를 반복하기 위해 계단으로 향했고 그렇게 거기서 서로를 처음으로 환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알게 되었죠. 은영 씨, 오늘 하루는 좀 어땠어요? 김 간호사님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근데 무시해버렸어요. 또 저러고 말겠지 하고요. 저 정신력 강하잖아요. 이젠 도 같은 느낌이에요. 잘했어요, 진짜. 오늘 너무 기특한데요? 그렇게 버텨나가봐요, 우리. 그리고 우리는 그 계단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더군요. 무서운 당뇨에 걸리기 전까진요. 집안 자체가 당뇨가 심한 집안이라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른 나이에 걸릴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병이 오자 어쩔 수 없이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모든 걸 놓아야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긴 여기에 처박혀야 하는 신세가 너무 싫고 답답하고 화가 나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속에서 불이 난다며 이러다 우울증까지 걸리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대기 위해 이 병원에 와 선배들의 삼엄한 눈치 속에서 아등바등 사는 제 처지나 모든 걸 상실하고 힘들어하는 그의 처지나 비슷하게 느껴졌죠. 남편 역시 그렇게 느꼈는지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비상구 계단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고 우린 힘들 때면 그곳에 만나서 서로를 기다렸어요. 은영 씨 왔어요? 네, 지은 씨. 오래 기다렸어요? 잠깐 응급 환자가 있어서 보고 오느라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이거 은영 씨 주려고 산 초콜릿인데 먹어요. 오늘도 일하느라 당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우와, 고마워라. 아, 나도 뭐 챙겨올 걸 그랬네. 아니에요.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죠. 저희는 그 무엇보다 따뜻한 말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했어요. 더 놀라웠던 건 남편이 있으니 생활이 전처럼 고단하지 않더군요. 제 처지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고요. 이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적어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참 의지가 되더군요. 내 슬픔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때 알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환자였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병원을 나가게 되는 날이 왔어요. 남편에게는 잘된 일이었지만 제게는 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을 나가기 전 물었어요. 우리 또 볼 수 있을까요, 은영 씨? 그리고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젠 더 이상 그를 만날 일이 없다 생각했죠. 우린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건 고작 우리 서로의 고통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비상구 계단에 혼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쓸쓸하고 마음이 공허하던지 남편이 너무도 그리웠어요. 아이씨, 이럴 거면 연락처라도 주고받을걸. 혼자 그 말을 중얼거리며 얼마나 계단을 발로 뻥뻥 차댔는지 몰라요. 하지만 인연은 언제나 만나지더라고요. 어떤 장애물이 있든 간에 말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상구 계단에 쪼그려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새하얀 안개꽃과 빨간 장미꽃을 들고서요. 지훈 씨. 은영 씨,
나 은영 씨랑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눈물이 왜 났을까요? 그가 너무 그리웠던 건지 저는 단번에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 많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힘든 병원 생활도 남편 덕에 청산하게 됐고 마음의 짐도 덜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을 만난 것에 감사했고 하나님께 이런 귀한 인연을 주셔 감사하다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제가 어떤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상상 이상의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부모님을 만난 날 그분들은 저를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엄마 하고 부르자 그제야 불평불만이 가득한 옆 눈초리로 쳐다보며 말했죠. 너 우리 지훈이 돈 보고 결혼하려는 거니? 네? 저는 너무 당황하여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시부모님을 처음 뵀던 날부터 그분들은 저를 돈 보고 달려든 여자라고 생각했고 그 꼬리표는 몇 년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남편을 낳아주신 분인데 내가 잘해드리면 꽁꽁 얼어붙은 얼음이 햇볕에 놓듯 미움도 사라질 거라 여겼어요. 그래서 몇 년간은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 댁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았기에 틈만 나면 찾아뵈어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들을 도와드렸고 아버님의 담배 심부름까지 했죠. 어머님, 편찮으신 곳은 없으세요? 여기 좀 주물러 드릴까요? 아버님, 편의점에서 이 담배로 사오면 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머니께서도 아버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나이도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저는 찬물이 끼얹듯 정신을 차렸어요. 그날도 시어머니 부름에 재빨리 달려가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놀러 오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누가 오면 꼭 저를 불렀습니다. 마치 종을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듯이요. 암튼 그렇게 친구분들과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너무도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요즘에는 우리가 며느리 눈치 봐야 해. 우리 때와는 달라. 맞아. 아니 나도 우리 며느리 눈치 얼마나 본다고. 힘들긴 한데 뭐 어쩔 수 있나. 며느리가 내 아들 괴롭히고 살면 안 되잖아. 그냥 우리가 참아야지. 야, 그것도 끼리끼리 결혼을 잘했을 때 이야기지. 우리 며느리 봐봐. 아주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셨는지 볼 때마다 성질이 나 죽겠어. 아주 백녀시야 백녀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이뻐하기로도 하지 참. 아니 미자야, 아니 너도 참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해. 며느리 듣겠다. 애 좀 봐. 성질 아직도 못 죽이고 사네. 부엌에서 한참 과일을 깎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들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혀 들어왔습니다. 친구분들은 제 눈치를 보며 그만하라는 사인을 보냈지만 시어머니는 어찌나 당당하던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 년간 시부모님 눈에 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들 앞에서 며느리 흉이나 보는 시어머니에게 어쩌면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상실감이 더 가슴을 아려오게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점점 더 힘들어졌던 건 애매한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당신 부모님께 이런 푸대접과 그걸 넘는 모욕을 받는 걸 알면서도 그냥 옛날 분들이시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로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이해? 여보,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분들이라고 다 그래요? 나 아버님 담배 심부름까지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보살펴드렸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은 여전히 내가 당신 돈 보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듣고도 참아야 해요? 내 말은 당신이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엄마 말에 가시가 좀 있는 분이시지. 그렇다고 당신 못 살게 굴거나 하진 않잖아. 당신이 그냥 좀 참아줘. 지금까지 잘해왔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리고 명절 때만 보는 건데 그 1년에 몇 번을 못 참아?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남편은 흔히 요새 말로 하면 마마보이였어요.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부모와 형제들을 너무나 안쓰럽게 생각했어요. 남편의 가족이 저인지 시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죠. 남편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자 저도 너무 화가 났고 이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 2달간 냉전기가 이어졌어요. 제가 밥도 안 차리고 말도 안 하고 있자 남편이 나중에 다가와 미안해 여보, 내가 말 잘해볼게 하고 말하긴 했지만 그건 그냥 둘러대기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대로였으니까요. 남편 저 자신도 바빴을 때라 사실상 가정일에 신경도 쓰지 못했죠. 만약 남편 말대로 명절 때만 시부모님을 찾아뵌다면 참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으면 어머님은 꼭 전화로 제게 눈치를 주시곤 했거든요. 얘야, 너는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니? 내가 너한테 꼭 이렇게 전화를 해야 하는 거야? 어쩜 시부모 모시는 예의가 그 모양이니? 내가 처음엔 좀 네 입장도 이해해보려 했어. 근데 하는 거 없이 집에만 있는 네가 뭐 바쁘다고 연락을 하네? 이런 식으로 제게 대놓고 말을 하니 연락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연락을 하면 가끔은 짜증을 내곤 하셨어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해? 나 오늘 목욕탕 갔다 와서 9시 전에 자려 했거늘. 너 때문에 지금 잠 다 깼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핸드폰에 노크라도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의 이런 히스테리와 짜증은 점점 극에 달했고 절 볼 때마다 이젠 매사 본인 짜증을 푸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요새 말로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았죠. 아직도 이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치밉니다. 아니 어제 내가 동창회 갔는데 말이야. 순자 고년이 나한테 살이 쪘다는 거야. 근데 네가 보기에도 내가 살쪄 보이니? 아니잖아. 근데도 그 말을 어찌나 크게 하던지 아마 동창생들 모두가 다 들었을 거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아휴 짜증나 죽겠네. 걘 학창시절 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아. 아주 똑같이 재수가 없어. 근데 왜 이리 더운 거야? 얘 에어컨 안 트니? 틀었는데요 어머님. 더우세요? 아우 강으로 틀어 강 제일 강. 아유 짜증나 죽겠네. 넌 어쩜 눈치가 그리 없니? 시애미가 기분이 안 좋으면 집도 시원하게 해놓고 하다못해 식혜든 과일이든 뭐든 내와야 할 거 아니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빠릿빠릿해서 이럴 때 시애미 기분 좋게 해준다고 백도 사주고 한다는데 너는 참 아이고 그래 능력 없는 널 탓해 뭐 하겠니. 과일이나 주면 내가 만족해야지.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해도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처음엔 분명 집에 들어오셨을 때 물 달라던 분이 동창회 얘기를 하다가 열이 받으셨는지 한가을에 에어컨을 찾으시고 과일을 찾으셨고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셔서 절 놀라게 하시더니 능력 없다는 말까지 던져 기어이 제 가슴에 기어이 상처를 남기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부처가 아닌 이상 참는다는 건 솔직히 무리였습니다. 시어머니만 보면 사리가 몸에서 쏟아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한 가지 더 힘들었던 건 모든 걸 다 시어머니 개인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며느라, 오늘 내가 지훈이랑 니들 옷 좀 사주게 쇼핑 가려 하니까 준비하고 나와라.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선 선심 쓰는 얼굴로 쇼핑해야 하니 나오라는 바람에 동창생들과 약속 취소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건 비단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었고 시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만족하는 분이었던지라 시어머니의 주변 사람들은 웬만해선 시어머니와 친구라 하려 들지 않으셨고 시아버지도 가끔 시어머니를 버거워하셨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저 옆에 내가 또 아휴 이런 말들을 한숨처럼 연달아 내뱉곤 하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참다 못해 어머니께 한마디 하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나는 날이기도 하고 반면에 가슴이 좀 시원한 날이기도 하는데요. 그날은 남편의 생일날이었는데 어머니가 직접 집에 와서 다리가 부러져라 상을 차리고 누가 먹는다고 남편과 애들이 좋아하지도 않은 음식을 굳이 몇십 인분씩을 해가며 저를 고생시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애들이 때마침 들어온 거예요. 애들은 할머니에게 인사하더니 요즘 따라 자주 하던 말을 또 시작하더군요. 학원 가기 싫다고 오늘 빼면 안 되냐고 조르는 거였어요. 시험 기간이었던지라 힘들었는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만두면 점수가 떨어질 걸 생각하니 허락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단칼에 안 된다고 말을 끊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가 제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하나씩 쥐어주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되려면 열심히 해야 해. 니들은 아빠를 더 닮았으니까 조금만 열심히 해도 분명 더 잘할 거다. 아유, 엄마 안 닮은 게 얼마나 다행이니. 니들도 알겠지만 네 아빠는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거든. 거기서도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녀서 이 할미를 얼마나 기쁘게 해줬는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 강아지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알겠지? 좋은 대학 가면 할미가 등록금은 해주마. 별 내용 없는 말처럼 들렸겠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잘나고 공부 잘했던 자식처럼 되기 위해선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었죠. 그리고 그건 저처럼 안 되려면 공부하라는 말이었고요. 세상에, 어떻게 내 자식한테까지 이럴 수가 있을까? 어른이 돼서 어떻게 할머니가 돼서 손주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붙이던 전 부침개를 턱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물었죠. 어머니, 지금 그 말 무슨 의미냐고. 그러자 어머니는 불퉁한 목소리로 틱틱거리듯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빨리 전이나 붙여라, 탄다. 아범 올 시간 다 됐는데. 저 들으시라고 한 소리잖아요. 아빠를 더 닮았다는 말이요. 그리고 애들이 저를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어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 모르세요?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그런 말은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제가 어디 어머님 섭섭하게 해드린 적 있나요? 부르면 부른 대로 가고 심부름 해드리고 김장 해드리고 시키는 건 다 했잖아요. 파출부처럼 쓰셔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사과하세요, 어머니.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을 까디집고. 사과하시라고요. 못하시겠어요? 못 배웠다. 못 배워서 저런다 치료했건만 이젠 이게 나한테까지. 너야말로 당장 시어머니한테 사과 못해?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못 배웠다는 말에 더 분이 났어요.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할 수 있는 건 그저 어머니와 아버지가 덜 아프시게 일을 도와드리고 우리에게 돈이 되고 식량이 될 귀한 작물들을 심고 작물들을 해치는 잡초를 뽑는 일이었는데 어쩜 공부 좀 안 했다고 저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을까? 나도 당신 아들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한텐 귀한 자식인데 부모님이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서글퍼하실까 생각이 났죠.
그러면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더군요. 그러자 아이들이 당황해 엄마 하고 제 곁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서랍장에 고이 잠들어 있는 이혼 서류가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남들은 그 말이 뭐라고 호들갑이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쌓인 울분이 터진 건지 이성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와 남편이 무슨 말을 주고받더니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어둠 한켠에 웅크리고 있는 절 보더니 무슨 일이냐 물었죠. 저는 당신 어머니께 들으라며 그 일을 내보냈지만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된 말을 들은 건지 저를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냥 하신 말인데 그걸 가지고 뭘 꽁해하냐고, 어머니 성격 모르냐고, 꼭 그렇게 꼬아서 생각해야 하냐고 저를 탓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들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지경이었죠. 저는 그때 눈이 잔뜩 붉어진 채 짐가방에 옷가지 몇 개를 챙기고 지갑을 들고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바라는 삶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태움을 당할 때도 힘이 들고 고달프긴 했지만 그땐 적어도 삶을 버티게 해준 것들이 있었어요.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겐 삶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없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그 시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히긴 했지만 남편에게 느끼는 섭섭함이 너무 컸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애들이 방학이라서 학교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은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연락도 없이. 김서방은? 엄마, 나랑 애들만 왔어요. 엄마가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오라 했잖아요. 엄마는 무슨 일인지 짐작을 하신 건지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어머닌 저와 아이들에게 매일 맛있는 반찬도 해주시고 산으로 데리고 나가 놀게 해주셨어요. 어째 아이들이 더 좋아했죠. 엄마, 나 할머니 집에서 지내면 안 돼? 여기 너무 좋아. 학원 안 가도 되고 공기도 좋고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어. 정말로? 응, 애라도 너무 좋대. 정말 그럴까? 우리 여기서 살까? 엄마도 그러고 싶다. 그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냥 좀 쉬고 싶었달까요? 시댁에서 벗어나 남편에게서 벗어나 아내 노릇 그만하고 며느리 그만하고 이곳에서 엄마 딸로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 부덕이 커.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워낙에 강한 사람이라 다 가족들이 맞춰주면서 살다 보니 당신한테도 어느새 그걸 요구하게 됐어. 난 그래도 자식이니 괜찮지만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이제 그만 돌아와줘. 내가 엄마한테 이번에 정말 단단히 말해놓았어. 당분간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야. 약속해. 아직 아이들한테 아빠 필요하잖아. 응? 이대로 우리 애들 아빠 없이 자라게 할 거야? 제 결정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네, 아마 이혼을 망설였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제 심정 아실 거라 생각해요. 늘 그렇듯 자식들 때문에 돌아왔죠. 남편도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겠지 싶어 남편의 말을 믿는 척하면 넘어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동안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만약 이런 나날들이 계속되었다면 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께 단단히 주의를 주긴 한 건지 그토록 바라던 대로 명절 때만 시어머니를 볼 수 있었죠. 물론 명절 때 제가 가면 그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그저 손주들만 챙기시며 저를 아예 이 집안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무척 평안했습니다. 어머니를 안 보는 것만으로도 숨을 쉬고 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 엄마가 자주 웃으니까 나도 좋아. 그래? 엄마가 자주 웃었어? 제가 행복한 게 티가 났는지 아이들 눈에도 그게 비춰졌나 봐요. 오히려 시댁이 빠지고 나니 집안 분위기는 화목해졌고 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 우울감에서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어요. 진작 이럴 걸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그깟 시어머니 하나를 상대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진짜 폭풍은 그 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제게 만났으면 좋겠다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 묻자 그 여자는 그저 나올 장소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조금 불길한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남편이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으니까요. 저는 그 여자가 알려준 카페로 나갔어요. 집 주소를 알고 있었던 건지 집에서 멀지 않는 곳이더군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차가운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선 제게 먼저 손을 흔들어 위치를 알렸습니다. 제 얼굴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여자를 처음 보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자리에 앉자 그 여자는 쓰디 쓴 커피를 내려놓으며 제게도 뭘 좀 마시겠냐 물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하고 로즈마리 차 한 잔을 주문하고 다시 그 여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자 그 여자는 쉽사리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렸어요. 저는 그 입술을 오래도록 쳐다보았어요. 가까이서 본 여자의 얼굴은 정말이지 앳되어 보였어요. 딱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사회 초년생처럼 보였죠. 제게도 있었던 얼굴과 시절이었죠. 그때 여자의 입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어요. 저 남편분과 연인 관계였어요. 뭐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 다시 묻자 그녀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편분이 임신한 절 책임지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 부인에게 알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라 해서 여기 오게 되었어요. 바람에 모자라 임신이라니.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그 여잔 말하지 않고선 참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죄스럽게 생각한다는 말과 그런 종류의 비슷한 말들을 했지만 그 말들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비행기가 공중에 떴을 때 나는 소리처럼 귓속에서 이명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죠. 저는 입도 되지 않는 로즈마리 차를 탁자에 두곤 그대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낙엽들이 쌓아가고 나무는 너무나 아름답게 색을 바꾸어가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쩜 모를 수 있었을까? 언제부터였을까? 남편 옷에서 가끔 여자 향수 냄새가 나긴 했지만 그저 일터에서 오래 머무르니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냄새라 여겼는데 가끔 야근이 잦아도 당연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여겼는데 난 속았구나. 단단히 속았구나. 처음엔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고 그보다 더 큰 상실감과 슬픔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 물었어요. 당신 바람 폈지?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은 무슨... 뭐 잘못 먹었어? 바른 대로 말해. 아니면 증거 대줘? 잠깐만. 왜 그래? 남편은 당연히 눈에 띄게 당황했고 미친 여자라고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전 그 내연녀가 내밀었던 여행 티켓들을 보여주며 당신 이날 내게 출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더 속일 생각 말라고 딱 잘라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으면 바람 안 피겠어? 뭐? 당신 맨날 우리 엄마랑 싸우고 그러느라 나도 미워하고 집에 들어가도 뭐 잘해주는 거 하나 없고 그리고 내 나이에 바람 안 피는 남자 없어. 다 한 번씩은 핀다고. 그래도 난 한 번이었어. 이번이 한 번이라고. 당신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나도 바깥일하고 돌아다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러면 스트레스 풀 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바람으로 풀었다. 그 말이야? 당신 아주 뻔뻔하네. 그럼 나도 당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 바람 펴도 되는 거겠네? 거봐. 또 우리 엄마 얘기로 넘어가잖아. 야, 나도 이제 지겹다. 그만 듣고 싶어. 너도 네 엄마 욕하는 거 싫잖아. 나도 똑같아. 나는 지금 당신 바람 피운 얘기라는 거야. 시어머니 얘기가 아니고. 남편은 적반하장이었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누가 보면 제가 핀 줄 알았겠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있건 없건 저는 깊이 상처받았고 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걸 안 이상, 남편이 제 등 뒤에서 그 짓거리 한 걸 안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살 수 없었어요. 이미 시집살이로 온몸과 정신이 피폐해진 가운데 남편의 행동까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이혼하자. 대신 아이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으니 조용히 처리하자. 근데 이혼은 또 무서운지 남편은 몇 년 만에 제 본명인 은영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부르며 애걸했어요. 늘 엄마로 불렸던 제가 처음으로 은영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로 살지 못했다는 걸요. 단 한순간도요. 아내, 엄마,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로만 살아오면서 제 귀한 시절을 모두 허비했다는 걸요. 전 언젠가 아이들도 제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으며 남편에게 도장 찍을 준비를 하라 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께선 놀라시질 않았어요. 저한테 외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히 말하셨죠. 요즘 네가 집안에 있으면서 꾸미지도 않으니 남편이 그런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니? 나도 젊었을 적 니네 시아버지가 몇 번 바람 피웠지만 그러려니 넘어갔어. 남자들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너도 넘어가라. 그에 저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전 못 넘어가고요. 위자료 다 받고 헤어질 겁니다. 한편 남편은 몇 날 며칠 질리게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그쪽으로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악에 바친 건지 대체 뭐에 화가 난 건지 제게 네가 가장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고 그러면서 나도 기댈 곳이 필요하니 그런 짓을 한 거지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바가지를 긁어댔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바람핀 남자들의 죄책감 없는 변명이었죠. 전 들을 가치도 없는 변명에 굳이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자신이 아이들을 키울 거라며 우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그 여자도 내가 설득할 거라고. 오랜 기간 살 맞대고 살았던 부부 사이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어떻게든 제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할 생각이었어요. 뼈가 빠지게 일을 하더라도 제 자식은 제가 건사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우리의 결혼 생활이 결코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죠. 다음 날 남편에게 이미 독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간녀를 만났고 바람핀 사진들을 다 넘겨달라 했어요. 확실한 증거들이 될 사진들 말입니다. 다행히 그 여잔 역시 남편에게 복수심이 깊었던 건지 순순히 넘겨주더군요. 그런데 제게 증거가 다 있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달려와 처음으로 눈물까지 보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미는 이혼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제겐 그 눈물마저 악어의 눈물처럼 가식적으로만 비춰질 뿐이었죠. 전 단호히 그럴 수 없다고 돌아섰지만 한 번 더 절 붙잡았어요. 얘야,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지금 네가 아들과 갈라져서 얻을 게 뭐야. 제발 내가 다시는 바람 못 피게 할 테니 받아줘라. 응? 나도 알고 있다. 너에게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그것도 사과하마.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 한 번만. 응? 나 손주들은 보고 살고 싶구나. 그래서 전 말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 자식들은 제가 어떻게든 부족함 없이 키울 거니 걱정 마시라고요. 제가 언성을 높이니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속으론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어머님은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손주들은 더 이상 보지 못할 거예요. 어머님께 말씀을 한 가지 못 드린 게 있어요. 이번에 사건 정리되면 저 일본으로 떠날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잘 살 생각입니다.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엎어져 엉엉 울고 그야말로 오열을 하셨어요. 마침 집에 친정엄마도 와 계셨는데 그간의 제 이야기와 이혼 소식을 들은지라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셨죠. 저희 엄만 냄비를 가져와 화장실에서 냉수를 봤더니 그대로 시어머니께 뿌렸습니다. 당신 아들만 귀한 줄 알고 사셨죠? 내 딸도 귀해요.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고 사세요. 냉수에 쫄딱 젖은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를 향해 욕짓거리를 내뱉으셨지만 저흰 그냥 무시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을 앞둔 엊그제 전 어버이날 갈 수 없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굳이 이 상황에 전화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당신 아들과 이혼했으니 이제 찾아갈 일이 없다는 의사를 전하고 싶었죠. 또한 당신과의 질긴 인연도 여기에선 끝이라는 마지막 통보와도 같은 전화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소송에서 이겨 위자료를 받아내자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에게 간사하다느니 너 같은 엑스는 지옥에 간다느니 괘씸하다고 건방지다고 어쩜 버르장머리가 없냐고 입에 차마 담기 힘든 욕짓거리를 내뱉으셨죠. 저는 그대로 경찰에 시어머니를 신고했고요. 이젠 시어머니가 아닌 그 여자이지만요. 그 후 일본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친구분 딸 중에 일본에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로 건너오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이들 교육도 교육이고 돈벌이도 여기보단 훨씬 괜찮아 보여 나름대로 도전을 할까 했죠. 그런데 다른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사실상 엄청난 행운에 가까운데요. 엄마가 예전에 사놓으신 땅이 있는데 엄마도 모르는 사이 그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된 거였어요. 엄마는 그 땅값을 전부 고생한 제게 주신다고 하셨고 덕분에 전 지금 좋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인터넷으로 하는 사업도 하나 시작했고요. 바로 유튜브 채널 운영인데요. 제가 하는 요리들을 딸들이 영상으로 찍어 올리고 음식에 대한 평을 해주는 채널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은 구독자도 늘고 어느 정도 돈벌이도 되어서 본격적으로 잘 해보려 해요. 처음엔 사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오랜 시집살이로 인한 고달픔을 안겨준 시어머니. 두 사람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눈이 떠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생활이 바쁘게 굴러가다 보니 그럴 새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제 삶을 찾은 것 같고 지금의 이 생활에 무척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가장 다행인 건 자식들이 이혼이란 상황을 잘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수시로 문자 전화가 와 제게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해대고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차라리 용서해달라는, 돌아와달라는 말도 못할 텐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마지막 지면을 빌려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얘들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